네,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방훈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몇 번씩 들어본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에 통합이 돼요. 근데 통합되기 이전에 여러 군데에서 3.1운동을 즈음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뭔가 체계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취지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단체들이 이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대한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죠. 이 서울에서는 이제 13도의 대표들을 구성해서 모여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자 해서 한성정부란 이름으로 이제 또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에도 있었어요. 상하이 신한청년당 있죠. 신한청년당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또 임시정부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기는 3개만 나와 있지만 8군데 정도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활동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정부를 만들면 이제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나라는 하나인데 정부가 8개가 될 수 없잖아요. 나라가 하나면 정부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통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라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성정부라는 게 이제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가 중요하니까, 여기가 이쪽 한성정부에서 구성한 구성원들로 일단은 정부 요인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블라디보스톡과 상하이 중에서 결정하자라고 정해요. 그래서 이 정부 요인들, 위원들은 정부 구성은 한성정부안을 따라서, 그리고 장소는 블라디보스톡은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였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외교 활동을 하는 곳에 더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군데 중에서 이제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한성정부, 장소는 상하이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8개 단체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기본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지향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민주공화정을 주장했고, 그리고 3권 분립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우리가 지금 국회라고 부르는 거는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부는 이때는 국무원이라는 것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이죠.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영토는 한반도에 있지만 정부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으로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휘라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던 그런 인물이 이제 이동휘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에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양한 계층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를 주장하는 외교론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고, 외교 독립론 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무장투쟁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안창호 선생님이 대상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고,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안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이승만은 이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이승만 미국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뽑았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는 이승만에게 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승만은 좀 빨리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미정미정 조금 늦게 왔고, 돌아가는 건 더 빨리 돌아가서 실제로 상하이에서 상하이에 머물면서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활동 대표적인 거 국내와의 연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임시정부가 지금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와 연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 국내 연결을 위해서 만든 두 개의 조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조직. 하나는 연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국.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국내와의 연결을 꾀하게 됩니다. 뭐 연통제 같은 경우는 뭐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하고, 국내에 이제 설치했던, 그래서 뭐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보고하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교통국도 통신기관인데 하는 일은 정보 수집, 분석, 연락. 그래서 사실 연통제, 교통국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통제는 우리가 비밀 행정조직이라고 말을 해요. 행정조직. 둘 다 비밀이죠. 그리고 교통국은 우리가 통신기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 사이의 구별은 쉽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는 활동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연락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군자금을 또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와 연결을 꾀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있는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했고요. 그다음에 뭐 의연금, 뭐 세금 비슷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런 돈들, 그리고 또 이때 활동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때도 신문이 만들어져. 신문 이름이 독립신문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서재필이 만들었던 신문과. 근데 이때 이 신문은 안창호와 이광수가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광수는 안창호의 거의 수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했고 독립에 대한 열망도 높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의 기초를 썼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인물이 이제 이광수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안창호와 이광수가 함께 독립신문 발행하는데 애를 씁니다.
참고로 우리가 위에 안 했지만 완창후 같은 경우는 내무부장이라고 해서 이제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김구, 여러분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이제 경무청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치안과 관련된 부분을 맡았던 인물이고, 뭐 이때 다양한 분들이 다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독립공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서에 사진은 없는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공채라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공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국민들로부터 혹은 이 공채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돈을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공채를 다시 이자를 쳐서 이제 돌려준 돈으로 이제 되갚는 그런 형태의 이제 채권, 이런 건데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독립공채의 특징이 언제 돈을 다시 되갚기로 했냐면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되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독립할지 20년 뒤에 독립할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한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공채를 발행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독립공채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이에 이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상하이에 세운 이유는 뭐라고 했죠? 뭐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에 유리하기 때문에. 외교에 유리한 이곳이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요. 외교 활동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외교 활동은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였냐면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일이었죠. 그 김규식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이후에 임시정부가 완성이 됐어요. 김규식은 아직 프랑스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서 여전히 활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김규식을 이제 파리위원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단순히 그냥 어떤 일개 인물로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식적인 정부 요인으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과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김규식이 여기에서 이제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썼는데, 이때 이제 사실 처음에 김규식이 의지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였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외롭게 독립운동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파리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김규식이 이제는 그 뒤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파리위원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구미위원부가 있어요. 구미위원부. 이건 미국에서 이제 우리의 독립을 이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부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승만이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인데 이 구미위원부의 위원장도 맡아요. 미국과 그 외교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인물은 내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승만이 직접 다시 상하이에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승만은 그리고 나선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광복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아무튼 이승만이 이제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때 여기다 써놓을까요? 그럼 헷갈리니까. 여러분, 파리위원부에 갔던 김규식이 이제 주로 했던 활동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려고 했던 게 대표적 노력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는 파리 강화회의가 끝난 다음이었는데 워싱턴에서 또 회의가 열려요.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또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또 미국이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회의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워싱턴 회의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또 모스크바에서도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회의 이름은 뭐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회의인데, 여기는 이제 모스크바에는 러시아의 수도죠. 러시아는 이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것에 이제 경계를 했던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약소 국가의 독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를 찾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만 받아들이면 모든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지금 지푸라기로 담는 심정으로,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었는데 김규식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에게 독립운동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얻어냅니다. 이때 이제 김규식, 그리고 뭐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운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이 독립운동을 지원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성장해서 결국엔 나중에 북한까지 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의 단체들이 있었어요. 독립군들이. 그 독립군 단체를 이제 임시정부에서 관할하에 두고 이제 체제 관할하에 두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임시정부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국내와 연결된 연통제 교통국 설치하자마자 1년 만에 일본에 발각돼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실 독립공채나 의원금 모금도 사실은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신문도 발행했지만 이 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외교 활동 보시면 사실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독립을 약속해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임시정부 활동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하이에 갔는데, 실제로 상하이에 가서 외교 활동으로 이룩해낸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 모여있던 외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역시 외교 활동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렵다, 지금 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한 나라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외교 활동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냐, 외교 활동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민대표회의예요. 네.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할 때까지, 광복할 때까지 가는 거죠. 임시정부는. 그래서 오랫동안 까지 김구라는 또 우리 독립운동가, 여러분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기 때문에 또 정부가 유지가 됐던 거죠. 아무튼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배경을 살펴보시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하이에 있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력들 간에 다양한 세력들 간에 갈등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때 이 갈등을 야기했던 인물이 또 이승만이라는 독립운동가인데, 이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상하이 오기 전에 1919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제출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게 먼저 우리나라를 일본의 지배가 아니라 미국의 지배로, 이 일본 대신에 우리나라를 지배해달라 라는 형식으로 이제 편지는 아니고 청원서죠. 청원서를 미국의 대통령에 제출을 해요. 약간 좀 이제 이 독립인가? 이게 쉽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착한 나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 얘기가 이제 임시정부에 있는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던, 특히 외교 활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무장투쟁을 원했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외교 활동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거 맞냐?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게 된 거죠.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외교 활동하면은 이거 외교 활동 아니다. 이거 독립 아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전부 다 빠져나가면 임시정부가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또 흩어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걱정을 했던 우리 또 안창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려면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시 모여서 우리 어떻게 임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여서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이제 다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최를 하게 되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열리게 됐어요. 다시 모여 여기서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개최가 됐고,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채호 라는 인물이 있는 거, 대표적인 인물만 적을게요. 신채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을 위해선 상하이에 있어서 안 된다. 정부를 새롭게 옮기고 새롭게 아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창조파인 거예요. 이를 분류하는 게.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창조파였고, 그 다음에 개조파가 있어요. 개조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국민대표회를 개최한 이유도 이거였죠. 우리가 지금 이승만의 외교 정책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임시정부를 만들어냈는데 이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해서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다시 이 안에서 시작하자. 조직을 바꿔서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은 이제 실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지게 됐고, 근데 이 와중에 그냥 중도파, 유지파 이렇게 부르는데 현상 유지를 주장했던 사람들, 김구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이대로 가자.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 남아있을 사람들은 남고 갈 사람들은 가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구 같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네, 통합이 안 되고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고요.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상하이를 떠나고 새로운 방향의 독립운동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구만 남은 거예요. 뭐 김구를 따르는 사람들도 남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남았고 이제 임시정부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많은 인물들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채호를 비롯한 인물들은 만주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안창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김구가 남아서 이제 임시정부를 꾸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이승만에게 있다라고 판단한 김구는 이제 이승만을 탄핵하고 임시정부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박은식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새롭게 뽑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박은식이 이제 이 임시정부를 수습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수습하는 임무를 맡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은식도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신 독립운동가셨거든요. 그래서 박은식이 물러난 다음부터는 이제 김구 중심으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 임시정부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한 30년대 초반까지는 큰 활동은 없었어요. 우리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서 상하이에서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초창기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대표 회의를 거쳐 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시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오늘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은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장 독립투쟁사를 쭉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끝내기 전에 우리 교과서 잠깐 보고 마칠게요. 오랜만에.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교과서 177페이지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고 마칠게요. 먼저 17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잘 보이나요? 여기 이제 독립공채가 나와 있어요. 독립공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 밑에 지도예요. 지도를 보시면 상하이,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톡, 한성정부 이렇게 해서 세 곳에서 이제 크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만들어질 때 정했던 인물들, 어떤 인물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제 대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승만, 안창호,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고,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 박영효,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고, 한성정부는 이승만,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고,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과 이동희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통합되었을 때는 대통령에, 이동희는 국무총리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179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생각을 키우자라는 부분에 보시면 이제 신채호, 안창호, 이동희라는 이렇게 인물이 나와요. 여기 이제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어떻게 신채호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이게 창조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창호는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건 개조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희도 네 신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김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임시정부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 2의 질문에 답을 해서 제출하시는 게 이번 영상을 본 이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